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겪은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면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더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 떨리지만 삶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더욱 스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중년이 가까워지고 젊음이 가는데도 제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남들에게 부럽지 않은 경험이 많은데요.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났습니다. 제가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겪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 복수의 의미를 제공해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혼자 간직하기 아까워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저와 같이 공감하고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타깝고 슬퍼한 일이 많이 있었네요. 어떻게 좌절감을 극복했는지 궁금하네요. 김유약 너 동생 학교에 그때 한 번 찾아가지 않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충격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정호야,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그렇게 구르뜨렸어? 동생이 대답했어요. 성형을 하고 싶어서 집이랑 달동네에 살면 미술 준비물도 못 챙기고 안 놀아줘서 무섭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속상해진 것도 맞아요. 그 시절 나는 가난한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 후로 동생은 괴롭힌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제가 나타나자 적반하장을 떨었죠. 왜요? 형이랑 정호 달동네에 있다고들 해.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얄밉게 도망갔죠. 얼마 후 나도 부당한 일을 겪게 됐어요. 중학생이 되자 남자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예전처럼 호기심 많고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개성이 소심하고 다른 친구들을 자주 비방하는 이유로 그 친구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말을 걸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꼴을 보기 싫어했어요. 혼자 외로이 지내는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랑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하며 그 친구에게 다가가면 그 친구를 싫어하던 제 친구들도 외로이 지내는 희철이와 함께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도 우리와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된 지 몇 주 후였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지각하여 늦게 도착했을 때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이 모여 앉아 교실을 들어간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외로이 지내던 희철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 그녀 저 얘 너무한걸? 엄마가 집 청소하러 왔다니까 완전 그지네. 제각기도 알지? 너그들 점심찬 반찬 다 나눠주잖아. 달동네 거지 같이 사는 녀석한테 얘기해줘야 되냐고.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아픔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홀로 토리처럼 지내던 희철이 갑자기 강한 입김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사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 순간 희철이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일하러 가신 거고 반찬을 가끔 나도 싸고 참치도 나눠 먹으면 그렇게 말해. 그러던 중 희철이가 발 디딜 때 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희철이와 친구들이 웃기 시작해서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 처음으로 수치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죠. 친구들이 제 험담거리가 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느새 위축되고 외톨이가 된 희철이가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난 척하고 혼자 다 하는데 어디서 거지 새끼가 우릴 따라오려고 그래? 우리랑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밥도 못 사 먹을 거지 같은 놈. 내가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금방 수긍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 자식이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 한순간에 변해버린 친구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들과 같은 사이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존재감 없던 개미처럼 변해 있었다. 우리 집은 달동네였고 나를 괴롭히던 희철이는 신도시에서 살았다. 나는 가난한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된 후 우리 어머니는 신도시로 자주 일하러 가셨다.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나 일하러 다녀올게. 청우랑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어. 안 나가면 안 돼. 그마저도 김치잖아 계란 후라이도 해줄 수 있잖아. 그런 투정을 부리는 나를 본 어머니는 당황했다. 현우야, 엄마가 바빠서 그러겠지. 미안해. 더 신경 쓸게. 김치만 싼 것도 아닌데 왜 친구들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의 도시락이나 엄마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 눌려서 문제가 되던 일이 떠오르며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머니도 금방 알게 된 것 같아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고 나가려던 어머니 앞에서 서러운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고 그 순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 수업을 듣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는데 희철이라는 친구가 왕따를 시키자 그 모든 것이 무거워졌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나는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는데 이는 희철이가 시작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말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결속을 유지하며 나처럼 왕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희철이의 말에 따르면 내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가 곰팡이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다른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기뻐한 희철이는 한 잔을 더 먹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가능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엄마가 우리와 함께 먹으라고 소고기 국밥과 여러 반찬을 많이 싸주셨어.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까? 윤호, 도시락을 봐라. 오늘도 김치가 있어. 그렇게 희철이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도시락을 열기가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사람 없는 곳에 숨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볶음김치에 계란 후라이가 얼어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셨겠지만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도시락을 씹어 삼키면서 나는 결코 그들처럼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도시락의 맛은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중학 2학년까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참을 만큼 괴롭힘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괴롭히던 친구들이 점점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윤호, 저 새끼 좀 괴롭힐까? 그렇게 이유 없이 때리고 조롱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반항하거나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심하게 때리거나 폭언을 들을까 봐요. 먼저 빌어보거라. 나도 얼른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정말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생각하면 현명했다고 느낀다. 어차피 부모들이 걱정할까 바라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참아야 했던 힘든 시기를 견디고 나니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가 있던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전학을 가게 된 소식을 듣고 나를 비웃었던 희철이 놈이 있었어요. 그래, 야, 오노, 이사 가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쫓겨날지 몰라. 이런 가난하고 냄새나는 놈 때문에 우리 교실 분위기가 망가지는데 그만 들여다보면 정말 상쾌해질 것 같다. 장난감 하나가 없어져 아쉽기도 하지만 그 놈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는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나는 희철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희철아, 그만해. 다른 애들까지 괴롭히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깔깔 웃었다. 그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 뭐라 했지? 걱정 그래서 뭔가 바뀔 것 같아? 네가 나한테 뭘 해야 할지 변별은 못하는데 그 후 1년 동안 희철이의 괴롭힘을 견디면서 목이 바짝 말라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께서 작은 과수원에서 혼자 살던 아파트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과수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언자 희철이 놈의 예언대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새로운 친구들이 편견 없이 다가와 주었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간 동네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 혼혈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울렸던 환경은 정말 행복하고 공존하는 천국 같았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았고, 부모님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이끌었고, 동생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언어를 배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에 다녀와 현재에 이르러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군대에서 상병 이후 다양한 언어를 공부해왔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키스탄과 인도 등지에서 설탕 등의 제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제 언어 실력으로 업무가 수월했고 대표님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윤호 씨가 회사에 합류하면서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격려를 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성장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3년 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님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넘어지고 있는 회사였지만 저는 그만큼 애정이 있었고 자신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직 어리고 경험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님께서 나는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니 맡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만만치 않겠지만 달려보겠어? 그렇게 저는 일하던 회사를 험한 상황에서 넘겨받았어요. 그때부터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나라들 외에도 다른 나라와의 무역 기회를 잡았어요. 그건 모두 제가 이사를 해서 이주 노동자들과 친해져 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내가 도울 일이라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 놀러와.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상장까지 성공했어요. 이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과 외국 친구들의 도움이 컸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뒤 정신 차리니 이미 나도 나이가 30 중반에 이르렀다. 회사에서 인재를 뽑아야 했는데 임원들이 면접에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대표님 말씀이 맞을 것이고 여러분이 잘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대가 직접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부담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왔다. 그냥 조언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하니 대표님과 함께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 같았던 일이 벌어졌다. 거기서 골치 아픈 희철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름도 생김새도 똑 닮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겠지 싶어 이력서와 면접을 번갈아가며 살펴보았다. 그 놈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보니 미묘한 표정을 짓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중학생 때의 상처와 함께 그 모습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이를 이겼지만 이성을 되찾아 회사 대표로서 그의 이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대학은 중요하지 않지만 변별력 있는 대학을 나와서 토익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서 내가 일했던 2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나는 직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회사의 방향성과 내 방향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일한 사람들도 그닥이었고 끈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유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내 옆에 있던 회사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면접이 끝나고 임원들은 고민을 했어요. 대표님, 오늘 본 면접자들 다 그닥이네요. 빨리 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이번에 뽑는 서원이 별로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을 꼭 뽑아야 했어요. 사실 회사 일에 개인적인 원한을 섞으면 안 되지만 그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그리 중요한 자리도 아니었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바로 다른 인재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결국 유희철을 뽑았고 그는 나의 기대를 충분히 이루어냈습니다. 동료로서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써냈어요.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와 나와 같은 사람을 기관의 가장 낮은 직원으로 임명받았다. 처음 출근한 날, 그 사람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니 비서가 김유희 철사원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낮은 직급의 사원이 대표의 사무실에 바로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 사람은 대표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들어오길 요청했다. 비서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 사람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 궁금해져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그 사람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지도 않고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야, 이곳에서 성공하면 어서 온대. 나를 알아? 난 너를 알지. 낮에는 끝나는 중학기 유이철, 감히 말을 거듭하는 직원이 대표인 나에게 반말을 써주면서 속이다시피 하는 일이 어디에,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을 중학교 시절 괴롭히던 왕따라고 생각해서 날 더럽히듯 따져내어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참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야, 정말 대가 이 회사의 대표 맞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대박이 나겠네. 유나, 앞으로 부탁해. 내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할게. 아, 친구 좋은 거 뭐야? 나도 이 자리로 앉게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당황하여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는 놓아줘야만 한다는 결의가 불타오르더군요. 유이철 씨, 지금 회사 친구로 보이나요? 내가 회사 대표인 유이철이 어디에서 입 밖에 말을 짓거리며 건발게 행동해도 소용이 없지. 그럼 회사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군요. 난 막내 직원인 유이철의 능력을 확인하고 승진시킬지 말지 결정해야 해. 이런 신난 말씀이 오면서 유이철도 긴장하며 몸서리칩니다. 나는 곧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 사무실 위치를 파악하고 청소를 시작해 1층부터 내 사무실까지 모든 층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유이철이 이에 대해 반말로 청소부가 할 일 아니냐며 말할 때 나는 그의 소신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나는 그의 얼굴을 좁게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해. 나가면 너를 뽑아줄 곳은 없어. 묵묵히 명령을 따르게. 그리고 오늘 회사 업무는 사무실 청소를 맡겨 정말 빨리 일처럼 하는 듯 압박을 주니 처음에 주저주저 하던 그 아이가 긴장한 모습이 느껴졌어요. 너 빨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라는 명령을 받고 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돕겠습니다. 어린인 척 대답하며 사라졌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한 일인지 확인해 볼 거라고 말했어요. 청소부터 순차적으로 회사 업무를 배워보라는 말을 듣고 어릴 적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이는 알겠습니다. 하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그 아이를 회사 임원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대로 정말 사람 사이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중학생 때 그 아이가 가해자인지 어릴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날 때 나도 이성을 잃었고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윤호야. 그 유이철 알아? 과거 나를 괴롭히는 집단에 속해 있었던 놈이야. 물었다. 그러자 나는 전화를 받기 전에 나를 괴롭힌 놈이라고 답했어요. 나 속이 좀 아픈 것 같아. 내가 물었을 때 내가 울면서 그때 이야기해줬잖아.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었지?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괜찮을까? 그럼 이건 하늘에서 주신 기회야? 내가 마음대로 해? 언젠가 그 사람이 변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넌 그냥 직원으로 취급하면 돼. 정말 당연한 거지. 친구가 나에게 힘을 실어준 덕분에 제 원한을 풀게 됐어. 유이철이라는 녀석이 사무실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회사를 돌아다녔어. 그런데 그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놈이 있는 부서에 가보니 그 녀석은 내가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책상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진짜 화가 나더라. 그 녀석을 깨웠더니
유희철 씨, 넌 여기서 왜 자? 하는 식으로 나를 봤어. 그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당황해서 우리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 유희철이, 나 시킴받은 청소를 했어요. 라고 하는 바람직한 대답 대신, 아, 청소? 아줌마들이 다 했는데 내가 왜 해야 해? 라고 하더라고. 이거 고용노동부 신고 친 거 알아? 하니까 역시나 그 녀석은 변한 게 없었어. 대표인 나에게 뻔뻔하게 역점을 지어대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철 씨, 아직도 뭘 모르겠군요. 유희 씨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인턴 사원입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위철 씨, 제 정신 차리세요. 네, 제 말은 이 자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소도구를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대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해를 달래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과는 따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자식이 쫓겨나자 물걸레를 들고 사무실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제 행동을 주시하며 따르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자식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시했습니다.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제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희 씨, 저기 휴지 조각이 보이지 않아요. 제게 제공해 주세요. 아니요, 대표님. 그럼 이윽고 왜 바쁘지 않으신가요? 1층부터 5층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계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불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른바 바로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을 구해주시죠. 어젯밤 사무실에 들어와 청소를 하던 그 자식이 내 말을 듣고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하며 사과를 시작했어요. 대표님 아니, 너야.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조금씩 알 것 같아. 예전에도 내게 손 내밀었는데 너를 괴롭히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미안하고 힘들었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받아들일 순 없어요. 내 어린 시절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업무를 열심히 하세요. 사무실 청소를 끝내고 각 부서별 필요한 물품을 사오세요. 회사 카드를 드릴 테니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이 말에 그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야, 그만해. 오늘이 회사 첫 출근이야.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디 가나. 진짜로 벼랑 끝에서 살아야 해. 내 스펙 봐서 알잖아. 이제부터 진심으로 노력해야 해. 이 회사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한 번만 부탁할게. 나 정직원으로 뽑아주고 일도 좀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표가 시키는 일 하면 돼요. 왜 그런 건 잠깐 중학교 시절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닌 사람 직업에 귀천 말하는 게 뭐 좀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청소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품 사오는 거, 그거 원래 말단 사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럽니까? 정말 일하기 싫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자식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때 양뼈 7벨이 쬐는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비품 목록을 받아서 외부에 나가서 발품을 팔고 돌아온 그 자식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품 목록과 영수증을 엑셀로 정리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열심히 목록과 영수증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살려 할 물품보다 훨씬 많은 물품을 산 왔더라고요. 이거 잘못 컷해요 신기해서 여유 이철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최대로 했는데. 이거 수주 굽히다는데 200개를 샀어요. 이런 여기 와서 이거 보세요. 땀을 흘리던 그 자식이 제 곁에 와서 확인을 하고는 얼굴까지 붉게 달아올라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쩌다가 어씌우며 오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유희철 씨 안 되겠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해요. 그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못해 어떻게 회사에서 차리 씨와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 회사와 차리 씨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부턴 출근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자식을 자르려고 하자 그 자식은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이해했어요. 예전에 그 김윤어랑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진심으로 알면서도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이젠 당신도 멋진 대표가 됐다. 새로운 출발을 해봐요. 사과해요. 조용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자식이 제게 사정을 애걸하는 모습을 보니 후련하지 않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냥 알아주겠다고 했어요. 알았어요. 오늘 내가 한 짓은 조금 비열했지만 그래도 이외에도 낫습니다. 역자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이를 동정하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금까지의 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대표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자 그 자식이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감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그 자식에게 관심을 끌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면 회사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제 도움 없이도 자연히 퇴출되거나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사실 말단 직원까지 신경 쓰는 일은 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복수를 했지만 그로 인해 찝찝한 감정이 들어 하루 만에 복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을 끊고 대표직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유희철 그 자식이 입사한 지 2주 뒤, 제 회사 친구가 제 사무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윤호야, 유희철 그 사람 그만둔 거 알아? 그만두긴 했다며? 아, 그만둔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 스스로 나가 버렸다던데요. 참,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몇 달도 못 버텼나 봐요. 그나저나 넌 복수를 제대로 한 거야? 복수는 무슨, 그 놈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복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자신이 그 진실을 직접 깨닫고 나온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안달이 없는데 정말이지 나는 내 앞에서 열심히 해줄 거라며 지켜보라고 하던데 그저 식은 그랬더라. 그 나이에 다시 말단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지만 괜찮아. 이제 신경 쓰지 마. 나도 중학교 때 힘들었던 김윤호를 보내주려 했어. 이젠 정말 괜찮아. 정말로 그랬어. 유리철이 나를 다시 괴롭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올라서 괴로웠지만 벼랑 끝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이후로 조금씩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어.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딸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까봐 걱정했던 부모님도 마침내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손주를 보며 행복해하고 있다고 듣는다. 그렇다고 유희철이 결국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업을 했다가 망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씁쓸하기도 하다. 코로나19로 회사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에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금방 극복할 수 있었어.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된 것에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친구 덕분에 고통받은 적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에 빠져 변해버렸다. 희천아, 만약 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건 내 이야기인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다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라. 여러분, 오늘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